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양반이 사랑방에서 글과 책을 읽으며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출타한 사이 부인이 사랑방으로 나와 책을 열어보니 책의 글자에다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린 데도 있고 점을 찍은 데도 있고 길게 줄을 그은 데도 있고 또 종이를 덧붙여 부첨한 데도 있었다. 부인은 그 연유를 알 수 없어 남편이 돌아온 후에 그 내막을 물으니 남편이 답하기로 그래, 이치가 좋은 데는 동그라미를, 그 다음으로 좋은 데는 점을 찍고, 그리고 영 좋지 못한 내용에는 줄을 끊고, 만약 의문이 나는 데가 있으면 부첨을 하는 것이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와 자고 있었다. 그때 부인이 사랑방으로 가 남편을 보니 벌거벗은 채 물건을 꼿꼿이 세우고 자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부인은 남편이 말한 것이 생각나 남편의 벗은 몸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점도 찍고 길게 줄을 긋기도 하고 종이를 잘라서 부첨을 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후 깨어난 남편이 자신의 몸을 보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는지라 의아하게 여기고 아내를 불러 물었다. 여보, 아까 내가 취해서 자고 있을 때 누가 내 몸에 장난을 하였으니 심히 괴이한 일이오. 부인은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아시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길 제가 하였습니다. 아내의 당찬 대답에 아니, 무엇 때문에 이런 장난을 친 것이오? 하고 남편이 물으니 아내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거기에 털이 거의 없어. 그 일하기에 불편한 것이 전혀 없으니 동그라미요. 그리고 그 안의 크기는 보통으로 적당하니 점을 찍은 것이고 그런데 물건은 너무 작아서 영 쓸모가 없으니 줄을 그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떠들기로 코가 큰 사람이 물건이 크다 하였는데 당신은 코는 큰데 물건이 작으니 의문이 아니겠어. 그래서 부첨을 붙였습니다. 옛날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가다 어느 냇가에 이르렀다. 그런데 냇물을 건너려고 주위를 둘러보니 여인들이 쭈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선비가 멍하니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마침 스님 두 분과 마주치게 되었다. 선비가 그 스님들에게 물었다. 스님들, 혹시 글을 아시는지요? 아신다면 저와 같이 시를 한 수 지어보시지요. 하자 스님이 소승들은 배운 것이 없어 능하게 시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스님이 겸손하게 말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한 구절을 읊어볼 테니 스님들이 그 다음 구를 지어보시지요. 선비가 먼저 빨래하는 여인네들을 바라보며 저편 시냇가에 홍합과 조개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으니 하고 시를 읊고는 스님에게 다음 시구를 재촉하였다. 그러자 한 스님이 선비님의 시는 고기 종류인 까닭에 저희는 산에 사는 산승이오니 고기 종류로는 답을 못하고 채소 반찬으로 대꾸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선비가 그것이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한 스님이 시를 읊는데 여인들을 구경하던 말 위에 선비 바지 속에서 송이버섯이 벌떡 일어서 꿈틀거리는도다. 하고 대답하니 이는 선비가 냇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의 허벅지를 바라보며 음심을 품은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아이고, 스님도 참 재치가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옆에 있는 다른 스님이 이어서 대꾸를 하였다. 그런데 말 옆에 있는 송이버섯들은 아무리 벌떡 일어서도 쓸 수가 없으니 정말 한스럽구나. 라고 하며 속세를 떠난 스님의 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옛날 어떤 처녀가 출가하였는데 어느 날 그의 유모가 은근하게 물었다. 아씨, 어젯밤에 그 맛이 어떠하시던가요? 이에 신부가 말하길 그 맛은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깊은 맛은 아직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 맛은 인간에게 제일 좋은 맛이며 한창 흥이 일어 무르익을 때는
눈은 태산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귀는 천둥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아씨는 아직 그 일에 익숙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극한 맛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고 말하자 신부가 유모의 말이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 극치의 맛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모가 그렇다면 아씨께서 낭군님과 잠자리를 같이 할 때에 제가 문틈으로 어떤 물건 하나를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씨께서 그 물건을 알아보신다면 극치의 맛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하시지요. 하고 서로 약속을 하였다. 그 후 부부가 불을 켠 채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그 흥이 극도에 이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물고기를 살짝 보인 후 다음날 아씨에게 물었다. 아씨, 그것이 무엇으로 보이던가요? 하고 물으니 이에 아씨가 답하길 길고 굴다란 것이 남자의 물건이 아니던가요? 그리고 모양을 보니 꼭 돌쇠의 물건이랑 비슷했어요. 아씨는 돌쇠를 통해 이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었던 것이다. 옛날 어느 한 과부의 이웃집에 매우 젊고 예쁜 부인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젊은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과 그렇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는 과부가 그 부인 집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거짓말로 부인을 한번 떠보았다. 저 건넌 마을에 사는 노총각 김씨 알지? 그 노총각이 며칠 전 나에게 자랑삼아 살짝 얘기하던데 말이지. 자기가 어느 날 이 집 앞을 지나가는데 부인이 억지로 자기를 끌어들여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같이 재미 좀 보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한번 재미있게 해주었다고 하더군 그래. 부인, 그 노총각의 말이 사실인 것이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조금은 자존심이 상하는 행동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 그 총각은 그것을 매우 자랑으로 여기던데. 이렇게 완전히 이야기를 꾸며서 슬쩍 물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언제 자기를 끌어들였다고 그런 억울하고 수치스런 소리를 해요. 그런 어림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은 내가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그 노총각이 나를 붙잡고 사정하기를 건넌 마을 과부하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도 간청하여 내 한번 그 짓을 했을 뿐이요. 아이고, 원통하고 분해라. 옛날 어느 햇살 좋은 날 정자나무 밑에 가난한 세 친구가 모여 자신들의 기구한 팔자를 탓하며 각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서로 물었다. 먼저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바라건대 다음 생에는 명창으로 태어나 위로는 정승판서로부터 밑으로는 시정아치에 이르기까지 애간장을 녹여 내 손안에 놀게 하고 사치와 행락을 마음대로 하여 이름을 일국에 날린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 이를 듣고 난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후생의 바라기를 솔개가 되어 푸른 하늘을 높이 날며 사방을 유람하고 혹시 명가의 예쁜 여종이 고기 광주리를 이고 오는 것을 보면 가볍게 날아 내려가서는 그 고기를 가로채어 다시 높이 날고 싶소. 그러면 그 예쁜 여종이 크게 놀라 어머니를 부르다가 나를 우러러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통쾌하겠는가. 그러자 마지막 남은 사내가 말하였다. 나는 후생의 돼지 새끼가 되고자 한다네. 라고 하자 이 말에 두 사람이 궁금해하며 아니 도대체 무슨 그런 소원이 다 있는 것이오? 이건 정말 별다른 소원이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다른 친구가 묻자 그가 답하기를 돼지 새끼는 태어난 지 불과 대여섯 달이면 충분히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소원인 것이오. 난 그게 너무 부럽소. 난 이 나이 먹도록 장가를 못 가. 총각 딱지를 못 대고 있으니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소원이오. 만약 돼지로 태어나게 된다면 한평생 원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소. 하고 말하니 함께 듣고 있던 친구들이 크게 웃으며 이에 한 사람이 말하길 그런데 이 친구야,
돼지의 육질은 생후 대여섯 달이 가장 좋으니 어쩌면 해보지도 못하고 삼겹살이 될지도 모르겠네. 옛날 어느 한 포졸이 마을을 순찰하다가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여인이 밉지 않게 생긴 것을 보고는 갑자기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여인이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포졸이 여인에게 다가가 아니, 어찌 함부로 방귀를 뀌는 것이오? 하며 여인을 흘겨보자 여인이 답하길 허구한 날 보리밥을 먹고 종일 김을 매는 사람이 방귀를 뀌는 것이 어찌 대수라고 탓하시는 것이요? 하니 포졸이 눈을 부릅뜨고 나무라기를 이거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먼. 방귀를 함부로 뀌는 여인을 관가로부터 잡아들이라는 분부가 있었소. 하고 여인의 소매를 잡고 끌고 가려 하자 여인은 겁을 먹고 기세가 꺾여 여러 말로 애걸하며 말하길 다른 곳에서도 방귀를 뀐 여자가 많이 있을 것이니 나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잡아가면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하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러자 포졸이 네, 그럼 그대의 청을 들어줄 것이니 그대 또한 내 청을 들어주겠는가? 그렇지 못하면 관가로 잡아가겠소. 라고 하니 여인이 사양하지 않겠소이다. 그리하여 포졸은 여인과 함께 바깥의 후미진 데로 가서 한 차례 행방을 마친 다음 만족스럽게 돌아갔다.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포졸이 순찰하다가 마찬가지로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여인도 뽕하고 방귀를 뀌는 것이었다. 옳지. 나도 한번 그 방법을 써봐야겠구나. 그런데 여인이 먼저 포졸에게 말하길 포졸날이 내 방귀를 뀌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어? 내 무엇이든 할 터이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그게 무슨 소리여? 내 방금 큰 소리로 방귀를 뀌었는데. 자, 어서 바깥 후미진 곳으로 갑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네, 들어보니 그 소리는 방귀가 아니라 큰 것을 지린 소리 같은데 어서 뒤처리나 하시오. 하고는 급히 도망가 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한 상인이 생강을 사서 한 배 가득 싣고는 낙동강을 오르다 경상도 선산의 월파정나루에 배를 대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내 명색이 사내대장부로 태어나 색형으로 이름난 이곳에 와서 그냥 장사만 하고 지나칠 수야 없는 일이지. 그리하여 선산 고을에서 이름난 한 기생을 사귀게 되어 한동안 그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러다 결국 한 배의 생강판 돈 모두를 탕진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빈털터리가 된 상인은 옷을 다 차려입고 기생과 작별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너의 집에 와서 지내는 동안 생강 한 배를 모두 날렸으나 후회는 없다마는 다만 소원이 한 가지 있구나. 그것은 너의 그 옥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내 생강 한 배를 다 먹어치웠는지 보고 싶구나. 밝은 대낮에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웃으면서 생강 상인에게 내 그런 소원이라면 10번도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는 옷을 벗고 번듯이 드러누워 무릎을 세우고 상인에게 옥문을 보여주었다. 이에 상인은 기생의 옥문을 헤치고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한탄하며 시를 한 수지었다. 멀리서 바라볼 땐 늙은 말에 힘없이 감기는 눈 같더니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고름든 종기를 찢어 헤친 상처 같구나. 양쪽에 나온 입술 안에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치아가 없는데 어떻게 한 배에 가득 실린 그 딱딱한 생강을 다 먹어치웠는고. 이에 기생이 웃으며 말하길 그거야 나리께서 매일 밤 가운데 달린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었잖아요. 그 말에 상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떠나버렸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 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댓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떤 부부가 하찮은 일로 서로 싸우다가 부인이 몇 대 맞고는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녁도 짓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로 아랫목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남편도 역시 크게 화가 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가서 윗목 구석에 누웠다. 그렇게 밤이 되어 남편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가 아직도 화가 나서 누워 있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불쌍한 생각이 없지 않아 달래줄까 하는 마음에 잠자리를 같이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표현하지 않고 자는 척 하품을 하면서 몸을 굴리다가 한 팔을 아내의 가슴 위에 얹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 손을 잡아 던지며 아니, 이 손으로 나를 때렸는데 왜 내가 가까이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웃으면서 얼마 후에 또 한쪽 다리를 들어 아내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자 아내는 그 다리를 잡아 던지며 이 발로도 나를 찼으니 내 어찌 가까이 하겠소? 라고 말하였다. 남편은 속으로 다시 웃으면서 다리를 뻗치고 허리를 펴면서 자신의 물건을 내밀어 아내의 등 뒤에 닿게 하자 아내는 곧 두 손으로 남편의 물건을 잡고 어루만지더니 확 꺾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야말로 진정한 나의 원수로다. 너는 이때까지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해준 적이 없도다. 옛날 한선비가 두 친구와 만나 더불어 있다가 말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고상한 버릇이 있기 마련이니 우리 각자 버릇을 말해보기로 하세. 먼저 한 친구가 말했다. 나는 봄이 되어 따뜻해지면 젊은 몰입꾼 몇 명과 더불어 사냥을 하지. 팔뚝에 보라매를 올려놓고 나아가 산마루에 서서 방울을 찬 개들을 놓아 채색빛 깃털의 아름다운 꽁을 찾아 수풀에서 날아오르게 하지. 그러면 금빛 눈동자와 칼 같은 깃을 가진 매가 번개처럼 날아 비단결 같은 꽁의 목을 잡아채어 날아올 때 꽁을 수습하고 다시 팔뚝에 올려놓지. 이것이 나의 버릇일세. 이 말을 들은 다른 친구가 말했다. 나는 천금을 쏟아 한 마리의 준말을 마련했네. 그 말은 용과 같은 몸과 봉황의 가슴에 안개 바람 같은 갈기를 휘날리며 귀는 마치 깎아놓은 대쪽 같고 눈은 샛별 같지. 거기에 옥 안장으로 단장한 뒤에 손에는 산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번화한 거리를 치달리지.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두 친구의 말을 들은 선비가 이윽고 말했다. 나에게도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자네들이 가진 버릇과는 조금 다르다네. 이에 친구가 물었다. 그래, 그게 무슨 버릇인가? 나에게는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내가 무척 아름답다네. 진실로 진흙탕에서 피어난 연꽃 같고 두엄자리에서 피어난 흰꽃 같지. 그녀를 대하면 마음이 미혹해지고 그녀를 생각하면 정신이 몽롱해질 정도라네. 밤이 깊어 사람의 자취가 조용해진 곳에서 남몰래 그녀와 더불어 즐기니 그 즐거움이란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네. 이것이 바로 나의 버릇일세. 이때 선비의 종이 이 말을 몰래 엿듣고는 급작스럽게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선비님, 그거 참 신기합니다요. 안방마님도 똑같은 버릇이 있거든요. 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의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 나리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떤 한 선비가 나이 3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적당한 혼처가 있어 혼인날을 잡아놓게 되었다. 그런데 이 선비가 은근히 처녀를 한번 보고 싶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처가가 될 집에 들리게 되었다. 내 이참에 색시 얼굴이나 한번 봐야겠구나. 저녁 무렵 선비는 색시의 방이 있음직한 뒤뜰로 가 처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니 과연 얼마 후에 처녀가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다. 선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돌아서서 소변을 보는 척하였다. 처녀 또한 신랑 될 사람이 몹시 궁금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힐끗 선비의 등에 눈길을 주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석양에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통해 선비의 엄청난 물건의 크기를 보게 되었다. 처녀는 깜짝 놀라 곧 어머니의 방으로 뛰어들어가서는 어머니 싫어요. 난 절대로 시집을 안 갈 거예요. 왜 이러니? 왜 이래? 어서 까닭을 말해보거라. 글쎄, 병신이 되고 싶진 않은걸요. 병신? 아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처녀는 방금 바라본 선비의 우람한 물건 그림자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과연 사위의 물건이 그리 우람하다면 딸이 성치 못할 것 같은 의심도 드는지라 그날 밤 사위될 선비를 사랑채로 불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 오늘 딸아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선비가 픽 웃으며 이거 원? 아니 장모님, 왜 그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한번 보여드릴 테니 잘 살펴보십시오.
이거 참 내가 직접 확인할 수도 없고 어찌 좋은 방법이 없겠소? 처녀의 어머니는 지체가 높은 여자였으나 이것은 딸에 관련한 중대한 문제였으므로 하는 수 없이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리고는 안심이 되어 딸에게로 돌아가서는 얘야, 내 낭군 될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대패로 깎아낼 터이니 염려 말라 하더라. 처녀는 안심하게 되었고 드디어 첫날 밤에 사랑의 일전을 몇 번 되풀이한 뒤 신부가 말했다. 서방님, 지난번에 대패로 너무 밀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붙일 수는 없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을 이방이 일러주었다. 사또, 먼저 해야 할 일은 효부 효자 표창이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품을 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이에 이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명단에 적힌 대로 호명하였다. 효자상 까막골 이팔복은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에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사또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까막골 이팔복은 아침 저녁으로 나락을 손수찌어 기지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리는 효자이옵니다. 이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듣던 대로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진정 효자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팔복이가 머쓱한 듯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몇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품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떠했는고? 네, 42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니,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여봐라, 내린 상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놈의 형틀에 묶고 볼기를 매우 치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에게 참한 과부라도 하나 보쌈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히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팔복이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아버지는 나이 30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 고자가 되었는걸요.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둘이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아무개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라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떤 양반이 부인 몰래 여종과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부인이 잠든 틈을 노려 몰래 여종이 있는 방으로 잠입해 가는데 어느새 부인이 알아차리고 뒤를 따랐다. 당신 이 아심한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내 뒷간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 것이오. 이를 그르치고 만 양반은 씁쓸해한 심정이 되어 다시 침소로 돌아왔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못된 부인은 지혜로서 다루어야지 위험으로서는 다루기가 어렵구나. 하고 양반은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비와 함께 번개와 천둥이 일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양반은 옳거니 하며 여종이 있는 방으로 가는 척하면서 뒷간에 몰래 숨었다. 그러자 부인이 또 그 뒤를 밟아왔는데 그때 마침 벼락이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부인이 넘어지자 이때 양반은 계획하였던 대로 얼른 부인의 등을 서너 번 세게 손으로 친 다음 재빨리 치마를 걷어올려 욕을 보이고 난 다음 얼른 침소에 돌아와 자는 채 하였다. 조금 후 욕을 당한 부인이 돌아와서 남편에게 아니 여보, 세상에 벼락에도 암놈, 순놈이 있단 말이오? 하고 묻자 이에 양반이 답하길 벼락이라고 하여 왜 암수가 없겠소? 내가 알기론 남편을 투기하는 못된 여인들에게 순놈 벼락이 때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수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 말에 부인은 크게 놀라며 말하길 뭐라고요? 그렇다면 내 한 번 더 벼락을 맞고 오겠소이다. 그 후로 남편은 2번 다시 여종에게 가지 못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소년과 장년 그리고 노인 세 사람의 10만이가 함께 일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져 어떤 총가에서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밤이 깊어 그러는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었다. 이 산중에 다른 인가도 없으니 제발 하룻밤만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혼자 사는 과부이오니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은 그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그런데 세 사람 중 누군가가 그 집 부인의 반반한 얼굴에 반해 캄캄한 밤중에 몰래 주인 방에 침입하여 주인 여자를 덮쳐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객방으로 되돌아왔다. 다음 날 과부는 누가 그 짓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 세 사람 모두를 관가에 고발하였다. 세 사람 중 하나가 분명히 범인인데 알 길이 없으니 일단 모두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사또는 진범을 가려내지 못하고 퇴청하여 자기 부인에게 상의하자 부인이 말하길 그런 일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일은 그 여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몸을 섞을 때에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더냐, 쇠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더냐, 아니면 삶은 가지가 들어오는 것 같더냐 하고 물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또가 그것으로 어떻게 진범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오? 만약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으면 소년이고 쇠망치로 치는 것 같으면 장년이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 같으면 반드시 노인일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오? 우리의 경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나으리와 소년 시절 처음 혼인했을 때에는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장년 때에는 쇠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고 근래 노경에 들어서는 삶은 가지를 들이미는 것과 같으니 이로써 진범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사또는 머리를 끄덕이며 옳거니 그럼 틀림없겠구려. 다음 날 사또가 여인에게 그 말대로 물으니 여인이 대답하길 꼭 쇠망치로 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봐라, 저기 저 장년 남자를 당장 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 영감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잘못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뻔했지 뭡니까? 그러자 노인이 말하길 그래, 정말 다행이야. 내가 미리 산삼을 먹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걸릴 뻔했다고. 옛날 어느 집에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집 아들이 수시로 여종의 방에 와서 동침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주인 아들이 아내와 함께 자다가 아내가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슬며시 행랑 여종의 방으로 건너갔다. 이때 그의 아내가 잠이 깨어 살금살금 남편의 뒤를 밟아 문틈으로 엿들으니 여종이 남편에게 하는 말이 서방님께서는 어찌 흰떡 같은 새아씨를 놔두시고 하필이면 이렇게 못난 저에게 오셔서 이리 못살게 구십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에 남편이 여종에게 말하길 새아씨가 흰떡과 같다면 너는 산나물과 같으니 음식으로 말한다면 떡을 먹은 후에는 반드시 산나물을 입가심으로 먹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답하면서 드디어 서로 입을 맞추고 몸을 섞어 나누며 쾌락의 극치를 맛보는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아들 부부가 아버지의 방에 문안을 드리려 들어가 모시고 앉은 자리에서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것이었다. 요즘 제가 기침병에 걸렸으니 참으로 괴상한 일이 옵니다. 라고 변명을 하니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서 아들에게 그건 무슨 다른 까닭이 있을까요? 허구한 날 산나물만 너무 잡수시니까 그런 것이지요. 라고 눈을 흘기면서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니, 어디서 그 귀한 산나물이 생겼기에 너 혼자서만 다 먹었단 말이냐? 이런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하고 호통을 치니 아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말하기를 아버지, 그 산나물은 노인이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는 수가 있다 하여 하는 수 없이 저 혼자만 먹었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여종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밭을 갈 때가 되었는데 소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사는 호라비 집에서 소를 빌리기 위해 여종을 보냈다. 그 호라비가 여종을 희롱하면서 말하길, 나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소를 빌려주겠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종이 돌아와 과부에게 그 사연을 말하니, 그래, 그렇다면 가서 하룻밤만 보내고 오너라. 그리하여 호라비와 여종이 함께 거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호라비가 말하길, 내가 너와 그 짓을 같이 하는 동안 너는 아롱우, 어롱우 이 두 가지 말만 차례대로 외우고 그 사이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느니라. 만일 다른 말을 하면 소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내 그리하겠소. 라고 하고는 곧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종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아롱오, 어롱오, 아롱오, 어롱오. 그러나 그 동작이 차츰 격렬하여지자 여종은 너무 좋아서 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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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롱. 그렇게 어롱어롱만 하다가 일을 마치게 되었다. 이에 호라비가 말하길, 약속했던 대로 아롱우, 어롱우 두 마디만 해야 소를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어롱, 어롱만 하다가 끝마쳤으니 내 어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소를 빌려줄 수 있겠는가? 하고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여종을 책망하면서, 아니, 그 두 가지 말이 무엇이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더냐? 약속을 못 지켜 소를 빌리지 못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하고는 과부 스스로 호라비에게 소를 빌리러 가게 되었다. 내 여종을 보내었더니 소를 빌려오지 못해 몸소 오게 되었어. 그러니 나를 시험해보고 소를 빌려주도록 하시오. 이에 호라비가, 아닙니다. 그냥 소를 빌려 가십시오. 내 어찌 양반댁 수절과부를 함부로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과부는 소를 빌려와 밭을 갈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아니, 소를 빌려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오? 하고 호라비가 따지니 과부가 나와서 말하길,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아래 세치에 이르되 학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총각이 이웃에 사는 여인을 사모하였다. 그런데 그 여인도 은근히 바라고 있던 터라 어느 날 남편이 멀리 나가게 된 틈을 타서 두 사람은 몰래 그 짓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 자취가 탈로 날까봐 두려워 관가에다가 총각이 자신을 덮쳐 욕을 보였다고 고소하였다. 이에 사또가 그 여인에게 물었다. 총각이 비록 범하려 하였다곤 하지만 너는 어찌하여 이에 순순히 따랐는고? 하고 사또가 묻자 그 여인이 답하길. 저 총각이 쇳내를 덮칠 적에 한 손으로 저희 두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저희 입을 막고 또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으니 저와 같이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그러자 사또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곧 크게 노하여 말했다. 아니 세상에 손이 세 개나 달린 사람이 어디에 있단 말인고? 바른 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너는 무고의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여인이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실은 저의 손을 잡고 입을 막은 손은 분명히 저 총각의 손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빳빳한 것이 그곳에 닿기만 하면 저절로 문이 열리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남쪽 지방을 유람하던 중 동문수학하던 친구가 수령으로 있는 어느 고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이에 친구가 환영 잔치를 베풀었는데 좋은 음식이 차려지고 예쁜 기생도 옆에 와 앉았다. 오랜만에 친구가 왔으니 잘 놀다가 가시게. 그러나 마침 그날이 선비의 부친의 기일인지라 오래 놀지 않고 조금 있다가 빠져나와 그냥 돌아왔는데 수청 들던 기생이 가만히 따라와 숙소까지 온 것이었다. 선비가 그냥 잠자리에 들려다가 옆에 앉아있는 기생을 보니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에 선비가 속으로 은근히 생각하기를. 기일이고 무엇이고 내 저것을 그냥 덮쳐버릴까? 아니면 윤리에 어긋나니 그만두어야 하나? 하고 밤이 깊도록 생각하며 결정치 못하다가 밤중에 드디어 참지 못하고 이불 속으로 수청 기생을 끌어들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 기생의 몸 깊은 곳 부드러운 살 속으로 밀어넣어 결합하고 말았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돌아가신 부친께 죄를 짓는 것 같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그리하여 곧 물건을 빼며 가만히 말하기를. 오늘은 내 부친의 기일이라 이렇게 거두어 중단하는 것을 이해해다오. 내 뒷날 다시 와서 밤새도록 잘 놀아줄 것이니라.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떨치고 일어나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선비님, 도둑이 이미 남의 집에 들어왔다가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망간다고 능히 도둑의 이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크게 선비를 꼬집었다. 이에 선비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니 음식을 사기 전에 맛 좀 보았다고 도둑이라니 정말 너무한 것이 아니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네 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 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안에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복아,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복아,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옛날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몹시 음기가 강하여 큰 물건을 가진 남자를 찾고 있었다. 옛말에 코가 큰 사람은 물건도 크다 하였으니 어디 코가 큰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하루는 장에 가서 오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는데 코가 큰 사람이 보이지 않아 실망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 되어 갈 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행색은 초라하였으나 그의 코를 보니 보통 사람의 코보다 몇 배나 되어 보였다. 드디어 찾았네. 찾았어. 이에 여인은 몹시 기뻐하며 이 사람이야말로 물건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하고 가머니설로 유인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다. 과부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저녁을 대접한 후에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차린 것은 별로 없지만 맛있게 드시구려. 처음 만난 내게 이런 대접을 해주니 정말 고맙소이다. 그리하여 과부는 드디어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사람의 물건이 어린 아이의 것과 같이 작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과부는 분함을 참지 못하여 아니, 코가 이렇게 큰데 물건은 어린 아이만도 못하다니. 내가 속았네. 속았어. 하고는 사내를 책망하였다. 차라리 저 큰 코로 하는 것이 낫겠네. 낫겠어.
하고는 남자의 얼굴 위에 엎드려 코를 그곳에 들이밀어 보니 오히려 남자의 물건보다 훨씬 좋아서 자유자재로 문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첫 딸기 울고 날이 밝기 시작하자 여인은 그 남자를 얼른 쫓아내었다. 어디서 그런 물건을 달고 사기를 치는 것이오? 얼른 나가시오. 남자는 세수도 못한 채 쫓겨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가에서 마주친 사람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아니, 무슨 놈의 미음이 온 얼굴에 묻어 있어. 당신은 미음을 입으로 먹지 않고 코로 마셨소. 이에 당황한 남자가 둘러대길. 그러니까 의원이 그러는데 코에 미음을 바르면 피부도 좋아지고 복이 온다고 하지 않겠소? 한 어리숙한 처녀가 다른 지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는 자나 깨나 딸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친정에 오게 되었다. 어머니와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었다. 애야, 거기서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니? 네,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잘하고 있어서 지금까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근데 그 마을은 우리 마을과 다른 풍속 같은 것은 없던? 사람 사는 것이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하지요. 근데 한 가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 뭐가 다르던? 글쎄, 신랑이랑 밤에 그 일을 할 때마다 신랑이랑 서로 마주보고 사랑을 나눠요. 아니, 남녀간에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더냐? 친정어머니가 의아해하자 딸이 말했다. 아니에요. 뒷집 김총각은 항상 뒤에서 그 일을 했다고요. 옛날 매우 나이 들어 가는 기가 먹은 재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여종이 있었는데 손자 며느리의 교전비로 매우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늙은 재상은 그 여종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정이 샘솟게 되어 누가 봐도 그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아들 내외가 이를 알고서 부친께서 그 여종만 보면 그와 같이 귀여워하고 사랑하시니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룻밤 수청을 들게 하여 위로해 드리는 것도 효성을 다하는 길이 아니겠소? 하고 상의한 뒤 그 여종에게 분부하여 너는 오늘 저녁에 대감마님을 모시고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하고 깨끗이 목욕시켜 방 안에 들게 하였다. 그날 밤 아들과 손자가 늙은 재상을 걱정하여 방안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하지만 재상의 물건이 서지 않고 물러서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재상이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느냐? 이에 여종이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니 또 계속해서 시도하며 이제 들어갔느냐? 그러나 여전히 들어가지 않았사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아들과 손자가 답답히 여겨 소리를 낮추어 분부하기를 이번에 물으시면 들어갔다고 하도록 하여라. 하고 여종에게 소곤거렸다. 그 직후 또 재상이 물었다. 이제 들어갔느냐? 하니 여종이 네, 이제 들어갔사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재상이 기뻐하며 힘을 주니 물건이 방바닥에 닿아 싸늘하게 느껴졌다. 이에 재상이 여종의 귀에 대고 말했다. 에이야, 내 것은 이상하게도 싸늘한 것을 보니 아마 여름철에 알맞은 것인가 보구나. 그렇다면 겨울철에 맞는 여종이 한 명 더 있어야 하겠는걸? 옛날 아주 더운 어느 여름날 옷을 벗고 낮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의 그것을 딸아이가 보고 말았다. 궁금한 딸아이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한테는 없는 아버지한테 달려있는 저것이 뭐예요? 하고 묻자 난감한 어머니가 얼떨결에 대답하기를 저것은
그러니까 저것은 말이지 창자라는 거다. 창자. 그 뒤로 10수년이 지난 후 딸은 몰락한 가난한 양반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시집 간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이 수척해진 얼굴로 친정에 찾아왔다. 어머니는 반갑기도 하고 걱정도 되어 딸에게 물었다. 그래, 시가 떼기 가난한 살림이라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지. 하며 걱정하며 물었다. 그러자 딸이 대답하길.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 서방님이 과거에 급제하여 이제 집안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래, 그거 정말 다행이구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그런데 얘야, 근데 너의 표정은 왜 그리 어두운 것이냐? 하고 어머니가 물으니 딸이 한숨을 쉬며 대답하길. 집구석이 먹고 살만해지면 뭐 하겠어요? 서방님의 창자가 하도 시원찮아서 행복하지가 않아요.